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요즘 국가의 기능이라는 것이 어떤 사회의 어떤 기반 구조 이런 거,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이 있고 무슨 비즈니스가 있고 트랜잭션이 있는 데서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초기 단계에 가장 간단한 갈등부터 아주 심각한 아까 말씀하신 거의 뭐 서로 칼 뭐 총까지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분쟁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하는 개념이고요. 근데 전통적으로 그런 분쟁은 누가 했느냐 하면 국가 권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형사적인 사건이죠. 뭐 청구를 처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데 거기하고 조금 다른 것이 민형사적인 사건입니다. 그건 국가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그것도 국가가 독점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법원에서 쭉 해왔는데 그 개념이 이게 수요가 경직되고 관료화되고 하니까 이것이 기능을 못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터너티브를 찾는 것이 ADR이거든요. 근데 ADR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장 그러니까 뭐 판사한테 가면 너무 뭐 그냥 경직돼 있고 뭐 그 좀 무섭기도 하고 뭐 좀 뭐 일도양단이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 동네에서 뭐 제일 그 용관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하고 다시 그 사람의 뜻을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다시 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말하면 그대로 따르는 그렇죠. 전자는 아무래도 이게 너무 구조가 이렇게 2단계로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실효성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약속한 대로 그대로 집행을 하겠다, 구성형을 하겠다는 것이 중재제도인데요. 그 중재제도가 여러 가지 면에서 기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법원에서 하게 되면, 지금 아시다시피 법원에서 하는 구조는 굉장히 관료화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 마인드가 없이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국가 권력, 그러니까 판사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형사사건에서 판사하고 민사사건에서 판사하고 다른 거거든요. 이건 국가 공권력의 행사고 이쪽은 하나의 분쟁을 하여튼 해결하는 어떤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개념인데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혼동이 생기고 뭐 사람들도 법원에 가면 다 뭐 그냥 죄인이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유연성을 못 가지니까 중재라는 제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분쟁에서는 판사가 어느 특정 국가의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 특정 국가의 공무원이라는 것은 당연히 국가의 이익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건데 로컬 간추리에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국가 간의 분쟁에 있어서는 그래서 좀 더 그런 국가 공권력과 관련 없는 좀 더 유출하는 사람이 필요해. 그러니까 중개에서 유출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사람을 구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중재인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중재인은 사실은 평균 나이가 70에서 80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게 사실은 노년 지금 그 고령화 세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근데 그만큼 크레디빌리티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단심제로 돼 있거든요. 그 대다수 그러니까 그 신속 정확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장에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신뢰성이 있어야 되죠. 엉터리를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재 사건에 대해서 그건 한 번만에 끝나는데 그것이 판사 법원에서 리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적인 어떤 근본적인 하자가 없는 한. 근데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좀 자기 전통 영역이 좀 이렇게 그 하고 충돌이 좀 있을 수가 있는 거 잠재성이.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그 조금 이 부분으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법원이라는 뭐 조직이 워낙 사법부라는 게 또 실제로 중요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그게 제도를 이렇게 독자행위를 하는데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건설 분쟁에서 선택적 중재 정황이라고 따로 있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 그걸 협소하게 해석을 아시다시피 하다 보니까 많이 못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게 주된 시대적 추세는 넘어가는 거고요. 지금은 독점적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왜 법원의 분쟁 해결의 그 서비스가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은 독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 중재라는 얼터너티브가 있고 서로 경쟁을 하고 이쪽이 좋다 그러면 굉장히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분쟁의 성격상으로 너무 간단한 거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그럼 법원의 그 어떤 구조로 하게 되면 굉장히 비용도 인지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비용이 많이 고비용 구조가 되고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그 전문성이 더 어떤 특정 또 사안은 전문성이 더 없습니다. 왜냐면 그래서 뭐 판사분들이 뭐 국가 공무원이니까 뭐 영어라든지 이런 거 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특정 부전문 분야, 직제생활 같은 것은 전문성을 가지기가 좀 약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런 측면에서 어떤 분쟁은 성격적으로 봤을 때는 법원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보완 관계가 되고 약간의 경쟁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서비스 제공의 어떤 초점이 사법 소비자의 어떤 니즈에 초점이 주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게 중개산업이 그 중재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시장에 수요가 있는 거죠. 어떤 분쟁 해결이라는 것이 어떤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으로 신속 정확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돼야 그 다음 단계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를 제가 미국 가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 변호사 중에서 자기들은 미국은 알다시피 제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돈 한 몇십만 불 전직 판사한테 줘가지고 하와이에서 1박 2일 이렇게 같이 해서 분쟁을 해결하자. 그래 그분이 다 당신 틀렸어 맞고 이게 아니라 이게 좀 어떻게 양쪽의 어떤 그걸 조정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재밌는 그 제가 말이 좀 이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서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과거의 분쟁에서 법리 부분에서 초점을 두지 않고요. 분쟁 당사자를 두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이 현재 니드가 뭐냐 이 사람과 관계에서 당신이 원하는 바가 뭐냐 그 플랜티프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디펜던트가 원하는 게 각종 거기에서 출발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 뭐 이게 맞고 틀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필요한 게 뭔지를 그것을 해서 이쪽 양보할 수 있는 당신이 잘못했으면 양보를 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완전히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협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 왜냐면 그게 분쟁 해결을 하는 서비스의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니까 왜냐면 분쟁이라는 것에 빠져있는 당사자를 만족을 시켜줘요. 그 사람들의 수요를 그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결해 주는 것으로 들어가는 거죠. 약간 좀 급진적인 성격이 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사실은 미국에서는 전에 말씀드린 제임스라고 Judicial Arbitration and Mediation Service라고 해가지고 약자를 써서 J, Judicial Arbitration A, Mediation M, 그다음 S 서비스를 해가지고 실제로 영리회사가 그 일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잠스라고. 그는 캘리포니아 그 퇴직 그 판사가 만든 회사인데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융합이 되고 하니까 변호사가 있고 뭐 변호사는 해서 돈을 벌고 판사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서비스 공공 서비스에 국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지금은 오히려 그 분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러니까 하나 전체를 총괄적으로 같이 해주는 거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쟁 해결사로서 그러니까 그 아비트레이터가 모든 분쟁을 같이 해결해주고 그에 따른 컴펜세이션을 받는 시스템으로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그래서 그것이 산업화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다 디지털 시대에 다 급하게 신속하게 막 그 기술이나 테크놀로지가 급속하게 발달하는 시점에서는 이 분쟁이 1심, 2심, 3심에 대해 오래 걸리고 뭐 이런 거가 사실은 조금은 옛날 컨벤셔널한 그런 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그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또 하고 그 다음에 다소 이게 하더라도 신속하게 하고 또 경제적으로 이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이 약간 융합되는 성격을 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정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중재 제도가 했는데 제가 그 처음에 시험이 된 지가 92년도에 80년대 시험이 됐는데 83년도에 중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제가 그 수습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 83년이에요. 1983년이에요. 예. 그때 그 지금으로 따르면 뭐 어떻게 몇 년이 됩니까? 뭐 35년 정도 됐죠. 그러니까 그때도 한 사건 순서가 한 300건 정도 전화했는데 지금도 한 400건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활성화는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조금 하면 규명을 해서 이것이 할 필요가 있는데 뭐 사건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국제 분쟁이라든지 중재 친화적인 그런 건수가 되기는 하지만 지금은 좀 이게 시대의 흐름에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소액의 다수 분쟁 부분도 중재가 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절차도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나 법률적인 효력은 똑같이 발생이 되니까 얘기하기도 잘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소액 분쟁이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만 이제 중재 합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간단한 뭐 임대차라든지 뭐 그런 거에서 표준계약서에 그 조항이 들어가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시대가 디지털화 시대로 바뀌기 때문에 트랜잭션 자체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디스피트 레졸루션 자체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ODR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개인 회사가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ODR 시스템을. 그만큼 미국에서는 시장 수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이제 조금 완전히 엄격하게 조정 비슷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가지 않고도 버추얼 리얼리티 좀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 같은 관련된 전자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경쟁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분쟁이 이제 그 국제 분쟁화 돼서는 국제 분쟁에 맞는 그런 분쟁 해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은 특정 국가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분쟁 해결을 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가 적절하지 않고,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원의 판결은 그쪽 판결에서 우리나라에서 인정해주면 또 우리나라에서 또 그러니까 서로 상방이 서로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서로 상호주의에 따라서 집행이 가능한데, 중재는 뉴욕 컨벤션이라는 게 있어서 그 멤버가 되면 전부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집행 자체에서는, 그러니까 국제 분쟁에서는 중재를 제공하는 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전문성도 보면 판사가 아무래도 뭐 영어라든지 이런 거 약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IP 같은 거 특정 분야의 뭐 그런 지식은 좀 약할 수도 있고. 어차피 근데 뭐 판사가 뭐 법에 판단을 하면 되는 거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그 거래의 실정을 알면서 하는 것을 하는 그런 필요가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이 구성으로 된 중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 이제 제가 해상법을 좀 보다가 이제 이쪽을 이제 관심을 생기게 됐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해상법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주로 영국에서 많이 한다고 그렇죠. 그러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요쪽 보니까 아시아 쪽에서 싱가포르가 좀 많이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싱가포르도 있고 그런 데가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한국은 지금 아까 보니까 그 대한상황중재원 그 역사는 꽤 오래됐던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대한왕자 중재원에 그 중재인이어야지 이거 가입을 할 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렇게 오래됐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무역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예상외로 이 시장이 커지지를 못했는지. 일단은 국제 분쟁 같은 경우는 그 영어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일본이나 우리가 좀 약한 측면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협상력의 문제입니다. 중재에 대해서는 법원하고 달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하기로 한다라는 명시적인 문구가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재에서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권위가 있는, 다만 비용은 많이 발생이 됩니다만 하는 것이 ICC 중재입니다. ICC 중재고, 그 다음으로 요즘으로 일반적으로 자리를 잡는 것은 제가 그러니까 A, B가 있으면 A가 소송을 하면 B 국가에 중재하고 B가 중재를 제소를 하게 되면 A 국가에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는데 아무래도 좀 저희가 그런 인프라가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 글로벌 중재센터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언어적인 측면, 그 다음에 뭐 홍보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아닌데, 좀 아시다시피 싱가포르는 여러 가지 교통의 중심지고, 그 다음에 언어도 사실은 그 영어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홍콩도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이 또 지금 워낙 좀 많이 중국이 굉장히 이쪽을 많이 키우려고 하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많이 그쪽에 이제 전문가들이 나오고 그 계속 국가에서 좀 막 밀어주고 키워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런 그 신뢰성이 아무래도 중국에서 법원은 공직자 공무원이니까 네. 아무래도 그래 신뢰를 확보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중국도 지금 G2의 하나니까 대외적으로 투명성이라든지 뭐 분쟁 해결에 대해서 어떤 그 중립성이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뭐 그런 신뢰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판사를 해서 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중재를 제대로 키워서 그 외국인도 중재인으로 넣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자기들의 어떤 산업 발전에 도움을 하자는 그런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또 근데 실제로 중국이 거의 뭐 세계의 뭐 하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그건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러니까 저는 좀 되게 놀랐던 게 중국이 국가적으로 이거를 너무 이 사업을 많이 밀고 있고 네네. 그 이제 민사 이런 조정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기네 법원은 자기네들이 하는 거고 요쪽에 이제 국제 분쟁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입김을 많이 좀 넣으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애들 지금 왜 이러는 거지? 아니죠. 그 그러니까 결국은 되게 앞을 되게 잘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있었거든요. 중국은 왜 이러는 거지? 예, 근데 뭐 중국 정책이 저는 잘 좋다고 보거든요. 그다음 특허 관련된 법원도 그냥 만들었고. 특허 보고 굉장히 많이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지 않습니까? 지식재산에 관해서 뭐 카피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자기들 엄격하게 의지의 표명이고 또 전문성도 제고를 하고 하는데 그거 법원만으로는 사실은 아직까지 의심을 하는 눈이 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딴 거보다 공무원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워낙 많아서 가지고 네.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은 사실은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는 발달돼 있고 홍콩도 돼 있고 중국도 지금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국가가 말레이시아입니다. 거기도 영어를 잘하고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호주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사실은 일본은 좀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일본은 영어라는 게 좀 약해서. 그래서 이 구조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약간 뭡니까. 저희가 중재인협회라는 것이 굉장히 구심점이 돼서 계속 이렇게 접촉을 통하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유대관계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 중재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생각은 사실은 지금 뭐 구라파 아니면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뭐 그 사건을 우리가 다 하기에는 좀 당장은 좀 쉽지는 않을 거로 보여져서 일단은 1차적인 타켓은 그쪽으로 잡아서 거기서 활성화시켜서 허브를 만들고 저희들도 잘 인터넷도 뭐 여러 가지 그 기반도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그 경쟁력을 보유해서 유럽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이라든지 그런 시장까지도 같이 하나 어차피 저희가 세계 경제 10개 강국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이게 저희가 중요하고 왜 특히 이게 중요하냐면 중국이 사실은 시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 시장이 좋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활용품을 만드는 사람이 했던 게 저는 기억이 나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가는 자기는 중국 시장이 전부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중국 시장만 맞추면 되는데 그 다음에 그것도 인터넷으로 쇼핑몰을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별로 요즘 많이 투명해서 괜찮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브라이벌이라든지 뭐 돈도 줘야 되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좀 덜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구조도 동양이니까 비슷하니까 그쪽에 맞추면 좋은데 유럽하고 미국으로 하게 되면 다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오히려 비용도 발생돼서 자기는 일단 여기서 초점을 맞춘다. 근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워낙 이쪽은 경쟁이 뭐 엄청나게 치열하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나 이 시장은 세계 시장이니까 이건 확보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유지를 겨워서 경쟁력을 가진다는 것이 세계 경쟁력을 가지는 거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중재산업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그 중재를 하나의 산업을 인정을 하고 중재산업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한번 한번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 대한중재인협회도 기본적으로는 그 중재를 하는 데는 대한상사중재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즘에는 또 뭐 특허청에서 인가받은 중재센터도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복수화되는 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경쟁체적으로. 미국도 대표적인 것이 AAA입니다.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인데 거기에 제임스도 있고 약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워낙 전통적인 권위가 많고 하는 거죠. 약간의 경쟁 체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거죠. 근데 뭐 시장 논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국엔 AAA 있고 제임스가 있는데 제임스는 영리회사니까 여기는 수요가 더 신축성 있게 더 맞춰 나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을 그러니까 이번에 법이 바뀌고 그다음에 또 중재법도 이렇게 조금 제도적으로 정비가 돼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가 조금 더 이번에 차제에 좀 정비를 해서
저희 생각은 일단은 몇 가지 저희들의 계획을 나름대로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재제도의 실효성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제도가 지금 현재 정비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해서 또 그 실질적인 실효성 있게 조금 더 상대가 원에 개정안은 잘 반영이 됐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 법원과의 어떤 관계가 정립이 돼야 됩니다. 약간 법원에서 그 좀 대립 관계에서 대표적인 게 선택적 중재왕에 대해서 법원에서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좀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가 됐을 때는 어느 쪽에든 나중에 한 사람이 그때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은 법원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그 해석에는 외국에서는 좀 더 중재 쪽에 친화적으로 해석을 해서 가급적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서 많이 활용 못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지금 ODR이라든지 뭐 전자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국제적으로 그것이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까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디지털한테 앞서서, 근데 지금 유엔에서 지금 그 협약 문제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뭐 그렇게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합의 같은 것도 전자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더 그 개선이 되고 좀 이렇게 표준화되고 그다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좀 되는데 그게 정립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건수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산업으로서 발전되고 또 의미도 가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 소액 다수 분쟁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이제 조금 더 중재원에서나 그런 데서 많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표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뭐 임대차 계약서를 표준 계약서를 뭐 중재로 넣는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고 홍보가 좀 더 필요한데, 근데 그건 35년 전에도 얘기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보통 중재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일반인들이 홍보가 약한 것 같습니다. 홍보도 약하고 인식도 약하고, 그 다음에 다툼이 있으면 또 그동안에 법제도가 뭐 실효성 있게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정언을 하더라도 뭐 그게 뭐 위에서 뭐 위정죄를 처벌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것도 그걸 법제도로 해서 뭐 중재인 앞에서 선서를 해서 했을 때는 위정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도를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약하고, 그래서 그거는 참 좀 시간이 뭐 걸리기는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은 중재라고 하는 게 개념 자체가 중재가 뭐지라고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네. 보통 그러니까 다들 그럴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 대해서도 워낙에 이게 안 좋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민사 관련해서도 법원 가면은 뭐 쌈박질하는 건 줄로 아는데, 근데 중재라고 하면 도대체 중재라는 게 뭐 하는 거지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중재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 그러면 도대체 중재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물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중재라는 것은 이런 거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판사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 그 전문가를 하나의 어떤 판정관으로 정해서 그 사람의 판정에 전적으로 따르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서 자기의 자기의 어떤 억울함을 주장하고 그런 입증을 하고, 그래서 그 중재자가 판단하는 것이 최종 대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서로 유지시키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와 그를 뒷받침하는 법제도가 결합된 것이 중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가 그러면은 얘가 주로 이제 하는 게 미국이 중심이잖아요. 네네. 법제도하고 이 제도가 따로 나타나게 된 가장 주요 배경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거죠. 원래는 그 기능이 법원에서 하는 건데, 근데 법원에서 하다 보니까 시간도 너무 걸리고 전문성도 약하고 뭐 관료화되고 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 그럼 그런 기능을 나는 싫다, 법원에 가기 싫다, 내가 전문성인 그 법원에 잘 모르는 것도 많고 하니까 내가 그 사람 하는 거하고 똑같이 나는 30분 안 하고 한 번 해서 그 사람이 혈고 법원 판결과 똑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걸 그 수요가 있었고, 그게 돼서 그렇구나, 일단 요건 하에서는 그런 것을 인정을 하자. 그래서 중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을 시켜주는 거죠. 우리나라도 중재법이 있고, 우리나라 다 중재법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러한 당사자 사이에서 중재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절차는 그 중재소의 당사자가 정한 법률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그냥 그에 대해서 중재인이 내린 그 판정문이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해서 법원에서 그대로 집행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네, 의외로 아까
아까 이제 소규모 이제 분쟁에서 이런 제도가 좀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네. 의외로 많은 회사들은 그걸 잘 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홍보가 많이 필요하고 오늘도 제가 사실은 기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이렇게 하지만 또 저도 녹화를 해서 그런 부분도 좀 홍보가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다만 가장 중요한 신뢰성도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법원은 판사가 잘못하면 1심, 2심, 3심을 통해서 교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안 보게 되니까 그에 대한 부담도 사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러니까 이 제도가 굉장히 신속, 정확, 경제적으로 되면 그 수요가 생기는 거죠. 법원에 가면 비용도 많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그 전문성도 좀 약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데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정립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그러니까 중개인 협회 각 나라에는 중개인 협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 중개인 그 집행부서인 중개원을 그거를 중개원도 어느 정도 뭐랄까 그 관계가 어떻게 보면 도와주기도 하고 뭐 약간 그 점검돼서 의견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그런 중개인이 되면 중개인들 교육도 시키고 컨티닝 에듀케이션도 시키고 같이 이렇게 경쟁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세미나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중초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실제로 또 어떻게 보면 변호사 단체가 있지만 중개인 협회라는 것은 변호사 현재 구성은 변호사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학계 교수들 교수님들 그 다음에 또 실업계 이 사람들 구성은 돼 있는데 뭐 아무래도 법률 시스템이니까 주로 뭐 법률 쪽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뭡니까 중개인 협회가 어떻게 보면 판사들의 뭐 협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변호사 협회라는 것은 변호사로 구성이 되는 거고 중개인은 것은 그 중에서 중재인으로 선임된 사람, 이슈된 사람. 그러니까 그건 실제로 뭐 어떻게 보면 판사고 어떻게 보면 슈프림 코트 저스티스와 마찬가지죠. 왜냐면 한 번 하면 그것이 확정 판결이니까 판사가 내린 판결은 항소심에 가야 되고 또 올라가야 되지만 여기는 한 번 가면 끝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객관성도 중요하고 중립성도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70살, 80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만큼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게 참 그게 그러니까 업종에는 뭐 나름 뭐 예를 들어 전관이유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막 있다고 그러고 아니서 막 사람들은 막 법원에 막 누구누구 영주했겠지 막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중재 부분에서는 이런 게 생기면은 중재 자체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재인을 어떻게 선정하는 예,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중재 선정 절차 당사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자기 쪽 사람 한 사람 자기가 지명을 하고 또 이쪽에서 한 명을 지명하고 두 사람이 의장 중개인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여전히 이 부분도 중개인의 중립성 그 다음에 중개인의 어떤 이해관계성 이런 문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재인도 여기는 그냥 뭐 따로 뭐 그게 아니라 그 중재인의 프로페셔널 리스폰시빌리티 윤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는 고도의 신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여기서 업계에서는 그 자리를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대한산업운전 거기도 들어가 봤어요. 네. 저 대한산업운전은 그렇게 오래전에 생기는 게 몰랐어요. 예. 그래서 중재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제중재 같은 거는 자연스럽게 보통은 이제 저기 옆동네 쪽은 이제 미국이나 영국은 자기네들끼리 그냥 노시는 것 같고 아시아는 거의 싱가포르가 잡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뭐 어쩌다가 이렇게 그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그렇게 됐는지 이게 참 그리고 이제 중국 쪽은 이제 해상법이니 뭐니 상법 쪽으로 많이 좀 이제 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오래되고 그렇게 아까 1900여 명이라고 하셨죠? 1900몇 명이라고 했어요? 1940년. 그러면 적은 숫자도 아닌데. 이제 그 동안에는 더 적었고 최근에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런 측면. 그래서 그 정도의 그거면은 그러니까 인적사원 자체가 적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어쩌다가 이게 이렇게 안 알려지게 된 건지. 근데 이런 거는 있습니다. 옛날에는 변호사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1946년은 거의 제가 있을 때마다 한 400, 400명밖에 안 돼요. 1995년도에는 굉장히 되게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소위 말하는 슈프림 코트 저스티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자체가 판결 구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개인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굉장히 자체적으로 그를 뭐랄까 좀 약간의 좀 자체적으로 조정했다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이 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큰 사건이나 뭐 국제 사건뿐만 아니라 사법 소유자의 다양한 것을 신속하게 해주려니까 많은 중개인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게 하나가 풀이거든요. 풀에서 당사자가 선택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 사람이 정식으로 중재를 하는 거니까 숫자는 많지만 그 사람이 중재인으로서 인으로서 하게 되는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풀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 변호사도 많지 않았고 여기서 아무래도 좀 뭐 법률가가 좀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판정하고 실제로는 종국적인 판결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학계에 계신 분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또 실업계에 계신 분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 그걸 판정문을 쓰기에는 법률가가 쓰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저거는 지금 많아졌죠. 그다음에 또 그동안 요즘 또 저희 사실은 그 법원에 있거나 뭐 변호사들은 주로 한글로만 쓰지 뭐 영어로 하는 것은 잘 못했고. 근데 지금 글로벌 시대에서 바뀌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그동안 이제 저희들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니까 그 국제 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에 대해서는 어차피 변호사도 많고 그 전문 변호사도 많지만 그에 맞춰서 분쟁을 해결하는 중개인도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변호사에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장이 필요한 거니까 그런 것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경제 시비에 맞게 저희들도 분쟁 조정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와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국내 기업의 어떤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중재인이 되기 위해서 하는 이제 교육 과정이라든지 양성 과정 있나요? 특별하게 그게 정립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한상자중재인에서 매년 내부 기준에 따라서 일정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추천도 받고 해서 거기서 내부적으로 그거를 적격성 여부를 한번 검토해서 이렇게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래서 뭐 영국 같은 데는 뭐 특정 대학에 런던 대학이라는 게 나오면 그 석사 과정 받으면 뭐 중개인으로 등재해 준다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어느 정도 좀 더 투명성 있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일정한 어느 정도 뭐 변호사로서 몇 년 경력이라든지 뭐 나름대로 좀 신중하게 특별한 경우는 위원회에서 뭐 하긴 하겠지만 지금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다시 재정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대한중개인협회와 같은 좀 그런 단체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래서 의견도 드리고 대한상사중개원에서도 잘 하시겠습니다만 의견을 제시해주고 외국 사례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 뭐 오프라인에 국제회의도 하겠지만 웹으로 웹 세미나에 대해서 뭐 그런 것도 하고 또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뭐 중재인이 많이 활동도 하고 뭐 그렇게 할 그런 구심점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요즘은 그러면은 이 중재 부분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분야가 가장 핫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가장 핫한 부분은 국제 투자 중재입니다. 최근에 론스타 그 케이스처럼 그거는 금액이 몇 천억 이상 몇 조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가 국가하고 다투기 때문에 론스타도 그게 몇 천억 몇 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장 핫하고 중재인도 그런 경우에는 국제투자센터에 중재하는 경우는 그분이 중재인이 시간당 350불을 보수로 청구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사람이 더 유명하고 뭐 실력이 있으니까 뭐 더 받을 수도 더 하겠지만 공공성이 생기를 띄고 있기 때문에 350불인데 보통 판정문이 한 400페이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중재 비용도 중재인의 청구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요즘 더 이게 좀 복잡하게 더 들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큽니다. 워낙 그러니까 스테이크가 크기 때문에 돈은 몇십 명, 몇백 명씩 달라붙어 있습니다. 같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서 중재가 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관할에 관한 부분을 한 2주 정도 하고
그 미리 서류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다음 본안에 관해서 한 2주 정도 계속 그 자리에서 뭐 계속 하는 거죠. 5번 논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가장 핫한 분야고 일단 금액 면에서 가장 큽니다. 거기서. 근데 다만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국제투자 분쟁 중재위원회는 몇 분, 3분인가 4분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가봐서 제가 최근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으로 그 워싱턴에 가서 그 특허반에 그 안내를 받으면서 제가 찾아봤는데 그분들이 얘기한 거는 조금 이런 게 있어요. 그쪽에서 자기들은 조금 중재인을 많이 그 풀을 가지고 싶은데 좀 이상하게 많이 안 된다. 약간의 좀 저희가 봐서는 그거가 조금 더 개방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잠재적인 수요가 능력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좀 제한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존에 중재를 했던 분들이 조금은 그것이 좀 뭐랄까 좀 뭐 그분이 전문화돼 있고 하긴 하지만 그 풀이 조금 더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실무자들이 얘기는 한국 분들이 잘하고 계시고 하니까 풀에 인원을 좀 더 넣고 싶은데 그렇게 추천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걸 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많은 인원이 생기고 그다음 컨플릭트가 없는 사람들이 할 수가 있고 신뢰성도 높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거를 제대로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핫한 것은 삼성, 애플처럼 그 지식재산 관련 지금 뭐 가장 하도가 지식재산이니까 그게 또 전문성이 굉장히 사실 법원은 없습니다. 많지 않고 그다음 그것도 소송비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거는 몇 조가 들어가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어려움은 있죠. 왜냐하면 이게 뭐 1심, 2심 하면 걔들도 나름대로 전략을 세울 수 있지만 원샷을 끝내버리니까 그 리스크가 있긴 해요. 근데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나 굉장히 수요는 많은 거죠. 왜냐하면 그 한국에 신속하게 끝나고 어느 정도 뭐 비용도 많이 주게 되니까 절차가 미국은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쓸데없는 자료 보는 데만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 전체 비용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트럭으로 몇 트럭 하니까 그걸 리뷰를 해야 되나 몇백 명 변호사가 투입해서 그걸 리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변호사 비용이 높아지는 게 그런 거거든요. 자료 증거 조사하는 건데 증거 다 달라 그러고 뭐 이렇게 그다음 그 자료 뭐 처음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IP 관련돼서 굉장히 그게 가장 핵심이 되니까 중요합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은 요즘 저희들도 IP ADR이 중요하다. 왜냐면 지금은 공사 부동산에서 IP로 가야 되는 거니까. 미국에서도 사실은 그게 또 뭐 항상 이게 IP는 그 이슈가 큽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도 보면은 특허 심판원 같은 데가 있어서 심판하고 법원하고 과연 미국은 이게 법원 중심으로 돼 있었는데 최근에는 특허 심판원에 그게 조금 전문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전문성이 있으니까 빨리 분쟁이 해결되고 그런 면이 있는데 여전히 좀 컨플릭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여기 특허청에서 하는 거 그게 무슨 잘 뭐 정확하게는 법률 전문용어라서 그렇지만 무효심판이라든지 뭐 권리범위 확인 심판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또 이 법원에 구속은 안 됩니다. 아니 뭐 근데 그걸 또 그럼 취소시켜야 되고 뭐 이런 게 복잡하게 있는데 그것은 약간의 좀 근데 뭐 그거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쪽은 아무래도 이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리적인 부분은 약한데 또 제가 미국에서 그 판사나 뭐 교수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판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판사는 그 전문성이 꼭 필요 없는 거다. 전문가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고 어떤 합리적인 커먼 센스에서 그래서 판단해 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전문성을 가진다는 것은 오히려 더 아닐 수 있다. 우리가 정확하게 그냥 그래도 기본적인 거 아니까 얘기하는 걸 주장을 판단해서 어떤 것이 이게 그 권리 보호를 시키는 것이 맞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법원은 그 어떤 뭐 그러니까 뭐랄까 그 중립성이라 그럴까 보편성이 중심이 되는 거고 이쪽은 전문성이 중심이 되는 거다. 그러나 최종적인 분쟁은 그런 보편성에서 판단 증인들을 들어보면 되는 거니까 물어보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여전히 그 논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아무래도 실정도 잘 알고 그러니까 그런 중재인은 자기가 전문성 있는 사람이 선출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분쟁을 하면 그 승복할 가능성이 더 높죠. 아무리 강간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재산에 관련 IP에 관해서 ADR 수요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왜 그 이제 이거 교육은 어떻게 보면 상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까 보면은 중재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뭐 네. 질문하는 분도 계시는 거죠. 그
그럼 이제 시장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런 직업이 있다는 걸 알려줄 필요도 있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그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제임스 같은 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실제로 또 그걸 사업화하는 거죠. 실제로 케이스로 같이 이렇게 해보고 실제로 저도 한번 그 미국 가서 조금 한번 그저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하는 단체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중재인이 되는 그 트랙도 좀 투명하고 어느 정도 그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국회의원도 사실은 구의원, 시의원 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뭐 이렇게 하면서 국회의원 들어가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무총리 대통령 이런 그런 트랙이 필요한 것처럼 중재인도 뭐 누구 추천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뭐 그런 이런 과정을 겪었으면 뭐 그런 프로그램을 받고 뭐 그다음에 제대로 공부한 사람 그 사람은 아무래도 좀 그 우대해주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어떤 크레딧을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제도도 사실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존 중개인 입장에서는 이런 적으면 좋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적정하게 소비자 근데 그거는 서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고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보면 마케터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그 대신에 뭐 막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저희들은 저희 생각은 중개인협회에서 신임 중개인단에 대해서 교육을 하지만 또 컨티닝 에듀케이션을 그분이 계속 팔로업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이라든지 그런 플랫폼을 사실은 중개인협회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구심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 상세 중재원하고도 관련되고 학계도 그렇고 학회하고 연결해서 그다음 특히 제일 중요한 건 국제화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가장 국제화를 해야 되니까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오프라인의 뭐 국제 행사 이런 것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온라인으로 플랫폼으로 해서 웹 세미나를 많이 하고 녹화해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해놓으면 그 사람 능력이 사람은 자기가 거기서 뭐 자기가 올려놓고 자기가 어떤 전문성을 과시하면서 자기 어떤 뭐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라든지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은 그걸 배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정부에서 사실은 이것을 산업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인정하고 법을 만들어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ODR 같은 것은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집중 투자돼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전자 분양 조정에 대해서 일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통합을 하든지 해서 이것이 제가 봐서는 사실 앞으로 버추얼 리얼리티가 되면 사이버 코트가 생길 정도로 앞으로는 발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건 지금 언제 될지만 모르는 것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략 산업으로 저희 투자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아무래도 법조에 계신 분들이 좀 하고 이게 좀 서로 이렇게 좀 뭐랄까 연결고리가 잘 안 돼서 그게 융합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이거는 가장 굉장히 좋은 그 인프라스트럭처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다른 사람도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안 와도 되고 하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라든지 IT 우리가 발달돼 있고 인터넷 속도도 빠르고 그러니까 그 대신 다만 우리 영어 같은 것도 뭔데 앞으로 젊은 친구들 영어를 잘하니까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근데 최근은 법원에서 그걸 중심 역할을 한다는 그거는 제가 봐서는 조금 방향이 틀렸다고 봅니다. 왜냐면 법원에서는 뭐 그런 거에 국제 분쟁의 허브가 되겠다 하는 것은 뭐 타당성도 있지만 법원은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서로 국가 대 국가의 어떤 대결이 이해관계가 얽힌 데서는 특정 국가에 그걸 맡기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려면 결국은 중립적인 그러니까 여기도 중재 산업에 관련돼서 정부에서 많이 개입을 할 수는 없죠. 정부의 힘이 작은 때문에 법무부로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부분도 잠깐의 조금 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너무 통제가 되면 이건 국가의 기관처럼 돼버리면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대한상사중개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뭐 법무부에서 산업을 인정해서 뭐 하는 것은 좋은 건데 그래서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그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매니팩처링이 디지털라이제이션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디스피트 레귤레이션 이것들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ODR 이런 것을 지금 사실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는 개인 사설 업체가 일반적인 주식회사를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하기는 우리나라도 조금 약간 초기에는 좀 펌핑 작용을 초기에는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 생각은 뭐 회장님하고 같이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걸 조금 주도해서 해서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그게 사실은 국가 경쟁을 높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기업이 제대로 빨리빨리 분쟁이 빨리 해결이 된다 그러면 그 자체만 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경쟁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국가의 기능이죠. 지금 국가라는 것이 뭐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어떤 공익적인 어떤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정말 봤을 때 그것은 해줄 필요가 있고 굉장히 전망이 있는 유망한 프라미싱한 그런 분야라고 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 분야를 어떻게 접하게 되셨어요? 그때 제가 그러니까 원래 뭐 중재라는 것이 이제 이런 개념이 있었죠. 국제 간의 분쟁. 국제 분쟁은 판사 법원에서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가장 제가 느끼게 된 것은 저 연수원 1년차 때 그 제가 지원을 하기도 했지만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거기서 수습을 하면서 보게 됐죠. 그러니까 좀 더 굉장히 사무실도 뭐 법원에 가면 막 구닥다리 스타일로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좋은 시설에 또 뭐 그 영어로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서류가 이렇게 되고 하니까 어차피 앞으로 뭐 국제 분쟁이 그 당시에도 많아질 거라는 건 너무나 필연적으로 예상이 됐던 거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중재인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제 분쟁에서 어떤 슈프림 코트 저스티가 된다는 거 중재 지정이 되면 그 당해 사건에서는 뭐 어떤 대법원 판사 격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의미가 있고 그다음 ICC 중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건 하면 한 2, 3억 정도가 됩니다. 1, 2억 정도는 보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건 제가 뭐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는 그만큼 예우도 굉장히 좋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판사분들이 존경을 받지만 국제 분쟁에서는 그건 판사하고 역할이 같은 거니까. 그래서 지금 트렌드가 어떠냐? 변호사를 해서 돈을 버는 시대도 좋지만 판사 역할을 하면서 어느 정도 뭐 돈을 번다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에 대한 적정하게 보상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재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저변이 확대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장이 많습니다. 법원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지금 있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소액의 다수 분쟁이라든지 뭐 ODI라든지 그 다음에 국제 분쟁이라든지 특정 전문 분야 분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에 대한 수요가 있고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국제 투자 분쟁 같은 건 그걸 판사가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미국 판사가 한다든지 그건 좀 말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뭔가 다른 나라의 분쟁이 하더라도 다른 특정 국가의 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뮤추얼리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 분야는 중개인한테도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 있고 국가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집중 투자를 해서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주는 예를 들어서 뭐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뭐 그냥 그 분쟁 때문에 거의 뭐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해가지고 거의 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경우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렇게 아니고 기간이 상대적으로 단시니까 기간도 짧고 경제 비용도 조금 아무래도 기간이 적으니까 좋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전문성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연성도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수긍할 가능성이 큰 거죠. 뭐 약간의 조금 신뢰성 문제에서는 조금은 또뭐 의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거기서 그거를 제대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어떤 시스템, 사회 시스템, 인프라스트럭처 시스템 하면 그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나중에 분쟁 터지면 뭐 다 뺏긴다 이래 돼버리면 아무도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그걸 위해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그렇다고 공무원들 하는 것은 누구든지 신뢰를 다 눈을 색안경을 찍어 볼 테니 중재를 해서 활성화시켜서 그건 외국인도 저희 나라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해주면 자기들 원하는 거 하니까 그건 수긍하기가 낫고 또 그게 다 안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유치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방성에서 계속 그런 지원을 많이 하는 거죠. 그건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국도 G2에서 지금은 변모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좀 다 하고 뭐 나중에 다 뺏기고 그렇다 이러면 누가 그 투자를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런 우려도 사실 그동안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그 기자님께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그 트렌드는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기능이 옛날에는 국가라고 가는데 뭐 형벌 것까지는 국가에서 할 수 있겠지만 민사 상사의 분쟁 부분은 그거를 가장 신속 정확하고 경제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분쟁 해결해 주는 그 서비스의 문제거든요. 그건 국가 권력 작용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일부는 당연히 중재도 집행은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확정판결 집행 단계에서는 확정판결 같은 거니까 집행을 받으면 막 바로 뭐 압류라든지 뭐 경매라든지 절차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절차를 그 결론을 합리적인 어떤 그 판정문을 내는 과정은 그것이 국가 권력 작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다만 이제 중재가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법원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정인들이 선서에서 뭐 잘못하면 위정을 처벌받도록 한다. 그런 강제성이 있는데 여기 중재에다 그런 제도를 넣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어번에 중재법에서 좀 보완이 됐습니다만 많이 그걸 보완을 해서 하게 되면은 그게 그래 되면 이제 조금 더 법원도 좀 더 그 발전하게 경쟁이 되니까 좀 더 사법 소비자의 친화적으로 넘어갈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서로 경쟁 관계가 그 독점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경쟁 관계가 되니까 더 발전하게 되고 그럼 그 경쟁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판정자는 누구냐? 사법 소비자입니다. 그죠? 사법 소비자 자기한테 수요가 맞고 자기 프레퍼런스에 맞게 해준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걸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쪽에 너무 편중돼 있으니까 이게 조금 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거를 해서 중재 합의 부분도 조금 이쪽에 유리하게 해서 조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연성 있게.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좀 보수적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약한데 그런 태도, 그러니까 건설 분쟁이 있어서 뭐 선택적 중재 조항이라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유연하고 중재 조금 친화적인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도 저희도 국민한테 알려야 되고 또 법적으로도 뭐 그런 걸 뭐 할 수 있는 법제도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실제 케이스에서도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은 여러 가지 아까 말했듯이 그 국내에 있어서도 뭐 다수 분쟁을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ODR 시스템도 저희들이 도입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그다음 국제 분쟁에서 국제 그 교류를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항상 그랬는데 저 다른 데에서 그랬는데 그 쉽지 않습니다만 전 세계 중재협회하고 다 교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만나서도 좋고 아니면 뭐 웹상으로도 하는데 제 생각은 저는 가급적이면 뭐 한번 만나서 그거를 교류를 하고 그다음 알리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계속 유대 관계를 함으로 사실은 또 중재라는 게 이렇습니다. ICC 같은 건 사무국이 파리에 있거든요. 그렇지만 실제 분쟁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사실은 그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주관을 누가 하느냐는 측면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관을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하면서 장소는 또 그 가서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유대 관계가 되면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에서 뭐 중국하고 일본하고 분쟁이 되면은 뭐 아니면 다른 뭐 우리나라에서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측면 그러니까 그리고 유대 관계가 된다 그러면 특히 이제 구심점이 제일 큰 것은 중국,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그다음 호주, 그다음 여기에서는 그 싱가포르, 홍콩, 일본도 있겠죠, 그죠? 요 구성에서 서로 이렇게 잘 해서 저희들이 주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중심도 아시아로 넘어가고 중국 G2하고 지금 미국하고 지금 패권 문제도 있으니까 중국도 역할이 많이 커지니까 그다음 미국, 그다음 EU 이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여러 걸 중심을 하면서 하다 보면 그런 전 세계 어떤 뭐 중재 시장에서도 저희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또 IT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서 그래서 ODR 쪽으로 지금 이제 유엔에 가서도 그런 분쟁 부분에서 저희들이 주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ODR 시장을 저희가 주도를 하게 되면 그 당연히 버추얼 리얼리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리얼리티 그냥 저는 항상 말해요. 터키는 전자주총회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총회가 그 전자로도 하는 거죠. 오프라인도 하고 온라인도 하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게 편하잖아요. 뭐 신뢰성의 문제가 있고 테크놀로지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뭐 해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근데 사실은 뭐 오프라인 하더라도 뭐 약간 리스크가 있는 거니까 그건 신뢰가 확보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추세에 맞춰서 저희들은 포커싱이 ODR 쪽으로 들어간다면 그래서 가장 시험대가 될 수 있는 것이 저작권 분쟁입니다. 저작권은 온라인에 있는 각종 분쟁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트랜잭션이 온라인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디스피트 레귤레이션
그래서 온라인 해주면 다 좋아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오프라인 만나서 하려면 그것도 힘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재밌는 것은 저작권 분야는 금액이 크진 않지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게 지금 사실 오히려 전부 다 뭐 검찰로 넘어가는 거죠. 고소하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뭐 오히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그게 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이런 어떤 ODR 시스템을 한다 그러면 크게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사이버에서 하고 하면은 그 뭐 수요가 좋아지는 거죠. 근데 만약 그게 어떤 모델이 되어버리면 전 세계에서도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분야에서는 저희 가장 앞서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 유엔에 가서 뭐 저도 뭐 다른 얘기도 뭐 들었지만 실제로 뭐 교수들도 가서 유엔에서는 하여튼 IT에서는 뭐 우리나라가 최고니까 뭐 거기도 배워야 된다고. 그리고 저희 발언권에도 세고 많이 높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AB에 가서도 얘기를 했을 때 ODR 문제를 했더니 뭐 그쪽도 굉장히 당신이 그러면 제일 뭐 전문가는 당신이 한번 얘기해보라고 뭐 그렇게 플러스하면 얘기를 했는데 뭐 회장이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들은 그 경험도 많고 그에 대해서 앞서 있기 때문에 최소한 분쟁 해결 방법 산업에서 ODR을 좀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겠느냐. 특히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국내에서도 많이 발생되니까 그 저작권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포커싱이 중국이 중요한데 중국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말레이시아, 아시아권, 그다음 호주가 또 영향반이 가니까 또 굉장히 어떤 그 안에 발판이 될 수가 있어서 그 전략을 잘 세울 수 있으면 제가 봐서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은 범정부적인 지원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미래부에 지금 사실 뭐 예산이 뭐 아닙니다. 그거를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하고 사실 컴퓨터 시스템만 되면 되거든요. 그렇게 지원을 또 하고 또 범사회적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중재가 무언냐 신뢰성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협회가 하는 데서 좀 내부적으로 중재인의 프로페셔널 리스포니빌리티 코드를 제도로 해서 그 신뢰성을 높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재인이 되는 그 트랙도 투명하게 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 또 하는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계속 그다음에 들어와서 처음에 교육뿐만 아니라 계속 컨티뉴 에듀케이션 그다음에 뭐 요즘 무크도 많이 무트 그러니까 모의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이 저희가 봐서는 중개인 협회에서 그런 것이 최종적으로 뭐 컨트롤 타운은 아니지만 총괄적으로 구심점으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대한상사중재원은 실제 하는 법원과 같은 데고 그죠? 그러니까 중재법원이와 마찬가지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판사들 뭐 어떻게 보면 중재 판사들의 모임인 셈이죠. 그쪽에서 어떻게 해보니까 이렇더라. 의견도 개진해주고 같은 사람 경험도 공유하고 그래서 그것이 중재인협회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플랫폼의 비즈니스인데 전에 보니까 그 옛날처럼 영리로 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플릭트가 있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데 소셜 프로핏 오거니제이션 그게 중재인협회가 사실은 소셜 프로핏 오거니제이션 마찬가지거든요. 소셜 프로핏 오거니제이션이 플랫폼이 되고 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거 관여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비즈니스 액티비티도 하고 컨트리뷰션도 하고 뭐 하는 그런 어떤 그 만남의 장도 되고 어떤 비즈니스 장도 되고 커뮤니티 장도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대한중재인협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약했지만 그래서 워낙 또 나이가 많으신 분으로 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게 제가 주어진 역할이고 사실은 그게 제가 정견 발표를 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맡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제대로 한번 그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요 정도로 오늘 예, 마치겠습니다.